자, 그 교재는 17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정리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예요? 뭔가가 부과된다는 뜻인데 부가가치세란 거기 영어로 VAT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되어 있는데 값어치가 증가할 때 그 세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소비자의 소비를 직접 측정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재화 용역을 생산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성취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를 하려면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우선 부가세라는 말이 그 영어 약자로는 VAT, 회사나 등등 여러 군데서 부가세법과 관련된 요 약자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영어 쓴 것처럼 Value Added Tax. 지금 영어 해석은 값어치가 증가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지금 이 Value Added Tax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그거를 갖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상황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밀접하게 많이 일어나는 항목들이기도 하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었죠. 제조업이면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물건을 팔 때 보통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저기 제품이다 상품이다 이런 용어 잘 안 쓴다 그랬었죠. 지난번에 재화 용역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화가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제조업 회사의 입장에서 지금 제품을 만든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부가세법에서 제품 가격에다가 10%는 부가가치 세금으로 징수해 놓으라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품의 가격은 10,000원, 부가세 붙여서 공급 대가로 11,000원에 여기 하이마트라는 데다가 판매를 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 많이 흔하잖아요. 근데 이 제조업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겠죠. 원재료 사갖고 올 때는 공급가액은 8,000원. 근데 우리한테 원재료를 파는 그 사업자도 부가세법에 의해서 10% 부가가치세 달라고 하겠죠. 그걸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 대급금 800원. 여기서는 공급 대가로 8,800원을 주고 물건을 사갖고 와서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얘를 제조해 가지고서는 지금 10,00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러면 금액이 제조업에서 하이마트로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지금 부가세 예수금 얼마 받아놨어요? 1,000원은 받아놨죠?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를 썼어요? 800원 썼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000원에서 800원 쓴 거 빼고 나머지 200원이 차이가 나니까 요거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는 게 우리 부가세 신고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죠.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돼서 부가세 얼마를 신고 납부했어요? 200원을 신고 납부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물건을 받아서 또 장사하는 하이마트 입장에서 보면 하이마트에서는 이 상품을 갖다가 얼마에 판매했느냐면 지금 15,000원 5,000원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판매하게 되면은 여기 부가세 예수금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또 10% 부가가치세 징수해야 되죠. 그럼 얼마에 팔린다는 얘기예요? 16,500원에 팔게 되겠죠. 1,500원을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번에는 대리점한테 팔았어요.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하이마트는 판매한 것은 대리점에 16,5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했지만 얘도 장사를 하려면 이 물건을 사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부터 사왔어요? 여기 제조업체로부터 이렇게 사갖고 온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상품을 여기서 사갖고 왔는데 여기 붙였던 부가세 대급금 1,000원을 내고서 공급대가 11,000원에 사갖고 와서 15,000원에 11,000원에 사갖고 와서 16,500원에 판매를 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가 발생했어요? 1,500원. 우리가 낸 거는 얼마예요? 1,000원, 500원 차이 나죠. 그럼 여기 하이마트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500원 신고 납부했겠죠. 자기 돈 납부한 거예요? 자기 돈 아니에요. 그죠? 자, 대리점 입장에서 똑같은 원리로 상품을 갖다가 최종 소비자인 고객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5,000원 이익 붙여가지고 22,000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인 이 고객은 부가가치세 2,000원 홀라당 다 냈겠죠. 그죠? 공급대가는 얼마에 팔았냐면 여기서 5,000원 붙여갖고 자기는 2만원 2만원에 판매를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2,000원이 또 붙죠. 그죠? 이 부가가치세를 결국 누가 다 냈어요? 최종 소비자가 다 냈죠. 얘도 똑같은 논리로 장사를 하려면 하이마트에서 얘를 돈 주고 또 이렇게 사갖고 왔겠죠. 부가세 대급금은 또 얼마를 썼어요? 1,500원을 썼겠죠. 그러면 대리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2,000원을 최종 소비자부터 받아놨죠. 돈 낸 건 얼마 썼어요? 1,500원 썼죠. 그럼 여기서도 500원 차이 나죠. 그 500원 차이 나는 거 부가가치세 때 신고 납부했겠죠. 그러나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들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사업자에 대한 설명했었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신고 또는 납부 이걸 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는 개인은 세금만 내면 돼요. 근데 그 세금 낼 때 자기 이름으로 세금 내나요? 아니죠. 자기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자들이 자기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그 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자 명으로 신고할 거란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최종 소비자가 분명 자기가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처럼 월급에서 소득세라는 세금 낼 때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세금을 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자기 이름으로 세금 내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간접세라고 불러요. 세금을 냈는데 간접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들이겠지만 최종 세금을 내는 사람은 결국은 최종 소비자였죠.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담세, 세금을 부담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러서 담세자라는 용어도 써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이고, 그 다음에 간접세하고 비교를 해서 구분을 하려면 간접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직접세예요. 여러분이 내는 그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돼요. 직접세라는 게 뭐예요? 세금 낸 사람 이름으로 직접 납부를 하는 거.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소득세. 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그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걸 직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무자, 사업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볼 용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1,000원 매출세액이 발생했을 때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매입한 거죠? 그 매입.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세금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줬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전단기 세액공제법이면 제가 세금으로만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또 상대적인 개념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도 불러요. 전단기 거래액 공제법은 뭐냐면 여기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매입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그럼 차액이 얼마 생겨요? 2,000원에 10% 계산하는 걸 갖다가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설명드리는 요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특징되는 용어들을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세요. 그러는데 문제에서 전단기 세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고래가 아니라 거래공제법이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요거 특징이고, 자,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죠? 간접세라고 그랬었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 세금을 누가 낸다 그랬어요? 소비자가 내잖아.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사업자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원재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유통 단계가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유통 단계가 길면 길수록 최종 소비자가 내는 돈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요즘 직거래 한다 그래서 뭐 우리 농촌하고 뭐 등등 직거래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유통 단계를 줄여야지 그 가격이 싸진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그래서 실제로 보면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홈페이지들 만들어 가지고서 소비자 최종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조업체하고 최종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면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 지금 얼마 주고 사고 있어요? 20,000원 사고 있죠. 자, 이걸 갖다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공동구매라는 것도 발달했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경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알아야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공동구매하다 보면은 사기도 많이 당하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었지만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사업 모델이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밸류, 값어치가 에디드 추가될 때마다 그게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상태에서 한 달이 지금 지난 상태는 어때요? 밸류가 에디드 됐나요? 된 거 같은가요? 증명을 하셔야죠. 증명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증명은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자격증 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는 알지만 요즘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결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성적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저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정을 너무 중시하지 않고 결과물 바르다 보면, 근데 걔 진짜 거시기 욕하면서 보게 되대 그거. 하여튼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부가가치세는요, 소비세예요. 즉 최종 소비자가 됐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부가세의 특징은 뭐다? 소비세다.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내가 전혀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런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재화나 유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걸 낼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쓰고 계시는 마스크 살 때 공짜로 줬어요?
나는 공짜로 받았어. 한동안 마스크 사기가 힘들더만 이게 좀 많이 풍부하게 돌아가니까 마트에 가서 얼마치 이상 사니까 이거 10장씩 주더라고요. 또 한번 가족들하고 식사하러 갔더니 4인 가족 같다고 한 박스 50개 들은 거 그거 주더라고요. 아싸. 그죠? 하여튼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사는 재화는 또는 이용하게 되는 이용료은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잘 끝내드리고 싶은데 또 오늘 결석해서 못 듣는 분도 있으니까 또 자세히 설명은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료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제가 가능하면 그런 거 안 썼죠. 가능하면 손으로 쓰려고 했었죠. 정성이 갸륵하지 않아요? 근데 요것들은 정리한 게 좀 필요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론 문제로 3문제가 출제되지만 특징은 전반적인 부가세를 갖다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출제가 아주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내용 보시고 지금 앞에 설명해 드릴 내용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 지우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국세라는 뜻은 이 세금의 세수, 징수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소득세도 국세인데 그 지방소득세라고 붙는 것들 있죠. 그건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전국 어디에서나 부과되지만 그 세금은 다 국세청에다가 직접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국세예요. 국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지방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다? 국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세. 부가가치세는 보통세인데 여러분이 임전세법을 이번에 지금 처음 배우시잖아요. 보통세라는 뜻은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징수하고 나서 여기 국가에서 세금을 필요로 하는 돈 쓰는데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상대적인 개념이 목적세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교육세라는 거 있죠. 교육세라는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거에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런 용어도 한번 들어본 적 있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촌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통세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것에 이 부가가치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는 보통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요 또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살 때 용역을 이용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라는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개별 서비스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사치품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치품목으로 구분을 해놓은 품목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배웠던 승용차 있죠? 소형 승용차. 여러분들한테 요거 용어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요걸로 아마 써드렸었을 거예요. 불공사항에서 1000cc 기억나죠? 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썼죠. 근데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 지금 바뀐 원래 명칭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돼서 이 말인데 여러분이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비영업용어로 봤잖아요. 뭐 내용을 갖다 비슷하니까 굳이 그거 바꾸지 말고 쓰자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0cc 넘는 것들은 개별 소비세라는 용어가 지금 설명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승용차를 사치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기 여러분이 승용차를 살 때
거기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살 때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 품목이니까 1000cc 이하 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1000cc가 넘는 거에는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붙는단 말이죠. 개별 소비세는 목적에 따라서는 왜 경차 가지고 업무 못 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택이란 말이죠. 또 개별 서비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품목 중에 하나가 주류예요. 술. 비싼 거 술 왜 비싸요? 거기 개별 서비스가 부과됐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것들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그런 특별한 세금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는 소비세라는 거.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거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간접세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가치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여기 계산할 때 지난번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지금 수출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였었죠? 조세 협약에 의해서 그 각 나라에서 수출하는 물건에는 자기네 국내에서 부과하는 소비형 세금들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조세 협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로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세,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가세라고 부르죠. 부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죠. 그죠? 근데 일본은 6%예요. 근데 이 소비형 세금을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세일즈 텍스라고 불러요. 성격은 똑같고요. 세일즈 텍스는 미국이나 유럽도 6%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세율이 좀 비싸죠. 왜요? 우리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세수가 이걸로 충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하는 물건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물건을 갖다가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소비할 때 그때 세일즈 텍스 6% 부과해요.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그 물건이 수입할 때는 거기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때 부가세 10%가 부과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물건을 수출했거나 수입할 때 그 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소비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수출할 때는 부가세 부과한다? 안 한다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상대적인 개념은 생산지국 과세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교재에 보시게 되면 174페이지에 국세, 간접 소비세,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다단계 거래세는 아까 유통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됐었죠. 그래서 그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틀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면세제도. 자, 면세제도는 지난번에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제가 면세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었죠. 면세는 세금을 면제했다는 뜻인데 어떤 세금을 면제했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 어떤 품목에 대해서 면세했다 그랬어요?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면세제도가 부가가치세법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 면세와 관련된 거는 여기 또 뒷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파트 나갈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174페이지에요. 납세 의무자 나왔죠? 납세 의무자는, 자,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아까도 그 사업자들이 그 납세 의무자라고 했었죠. 담세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예요. 근데 그 돈을 받아 두었다가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 구분을 잠깐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사업자, 어떤 사업자인지, 또 부가가치세는 어떤 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얘는 꼭 암기해두세요. 자, 지금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뭘 지금 당장 암기할 건 아니고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만 암기하세요. 요거 부가가치세의 개념의 특징, 요거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설명해 드리냐면, 자, 부가가치세라는 건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화, 용역이라는 용어 사용했었잖아요. 재화가 공급되거나 용역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수입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도 부가가치세가 공급이 돼요. 아니, 부과돼요. 그러면 재화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품, 제품 이런 것들. 그럼 용역은 뭐예요? 용역은 서비스, 사람이 하는 서비스. 그러면 그거는 노동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러분이 돈 내게 되면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단 말이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미용실. 미용실에 뭐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용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펌하는데 3만원이다. 그럼 부가세 10% 부과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얼마를 내야 돼요? 33,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5만원이라 그러면은 나누기 1.1에서 그 5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5만원 내라 그랬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계산 안 해요. 5만원 하면 별도로 여기 6% 계산해서 내야지 돼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더란 얘기.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 그랬었던 거, 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 그랬죠. 그러면 사업자인데 무엇을 파는 사업자들, 재화를 파는 사업자들, 용역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 수입 재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야. 그러면 또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부과돼요?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그 다음에 수입된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거를 다루는 사람들을 얘는 부가세 사업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구분하셨어요? 얘는 되게 간단한 의미이긴 하지만 부가세법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게 뭐에 부과돼요? 라고 하면 크게 통합적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수입재화의 공급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업자예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 하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갖다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지금 여기 당근마켓 있죠. 당근마켓에는 사업자들도 물론 물건들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도 거기다 물건 올려놓고 팔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저희 그 여친이 엄청나게 그걸 많이 팔았어. 당근마켓에서 판매해가지고 한 5, 6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엄청나게 판 거죠. 당근마켓에는 보통 10,000원, 5,000원, 3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고가품이 아닌 이상은. 근데 뭘 팔았길래 그만한 돈을 벌었을까? 하여튼 제 거는 싸그리다 팔았더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이사 그 비용 줄일 겸 해가지고 본인 거는 안 팔았어. 내 거만 줄여서 팔았어. 그리고 제가 거기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아끼는 거고 뭐가 할 거 없이 기준이 1년 동안 거들떠보지 않았으면 무조건 판다야. 제가 아끼는 책들도 다 팔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벌써 팔렸으니까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 머릿속에는 당근마켓을 떠올리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거기 거래 물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까? 그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왜 사업자가 아닌지 비교해보라고요. 이런 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란 이런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당근마켓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죠. 지금 제가 아꼈던 그 책은 저희가 아무튼 자전거가 저희 집에 3대가 있었어요. 근데 2대가 그 기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고 하나는 저희 여친이 타는 자전거고. 근데 2대 있다고 하나를 홀라당 팔은 거야. 근데 얼마에 팔았느냐? 2만 원에 팔았대. 헐. 여하튼 그러면 그 자전거는 재화죠. 재화를 거래했으니까 사업자 요건 첫 번째 거에는 해당되죠. 두 번째, 영리 목적을 불문한대요. 영리 목적이던 아니던 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그러면 재화를 공급했으니 우린 그 돈 벌 목적으로 판 거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재화를 올려놓은 그 사람도 사업자 요건 두 번째도 해당되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말이에요. 사업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국가도 다 포함돼요. 국가도 재화나 용역을 서비스할 수 있죠. 그죠? 국가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업상 독립성은 우선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사업의 형태라면 자기 그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요즘 저기 개인들도 집 자체가 그냥 가정 자체가 사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포함됐고,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대요. 제가 저희 여친이 저보러 계속 자전거 사오라고 10만원, 15만원짜리 사갖고 와서 계속 2만원에 팔겠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즉 여기서 걸리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팔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있는 거래되는 물품들은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당근마켓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자예요. 그거 팔 때는 그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부과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안 하고 있죠? 안 하잖아. 저는 보통 거기서 컴퓨터 같은 거 볼 때 가끔 올라온 게 본데 거래할 때 그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금액만 돼 있죠. 근데 걔네들이 판매할 때는 혹시 나누기 1.1에서 그 안에 부가가치세 다 있는 걸로 신고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사업자가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사업자가 되는지 이해되셨죠? 사업자 다른 건 다 그냥 개인들도 물건을 팔게 되면 여기 두 가지에는 해당이 되니까 차이가 나는 세 번째 거 5만 기억하면 돼요. 사업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요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건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써드렸던 거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요. 기억나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설명해 드리면서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구분해요. 1기는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2기도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한답니다. 보통 이 예정 확정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얘기는 1사분기, 2사분기로 구분하는 그 기간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사업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하는데 무슨 사업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해요. 여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제가 아니라 그랬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면세사업자는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분할 때 구분할 수 있겠죠? 사업자들 구분하는 거. 자, 그다음에 과세사업자가 여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과세사업자들이에요. 과세사업자는 또 크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요. 일반 과세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고요. 과세사업자들이고,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예요.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들.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리는 간이 사업자라고 부르고요. 일반 통칭으로 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업자, 영세 사업자가 바로 이 간이 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간이 사업자는 디테일한 거는 뭐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나오는데 이 정도만 알면 되시겠고요. 자, 일반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이게 있었죠?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각 예정 확정할 것 없이 내번 다 하고 있죠. 개인 사업자는 언제만 한다 그랬어요? 확정신고 때만 한다 그랬었죠. 그렇다고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때는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이런 고지해줘요. 고지해줘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고지해주니까 굳이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 이용하면서 별도로 돈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 예정 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간이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 때 예정 부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 용어만 갖고서도 일반 사업자인지 아니면은 개인들 중에서도 간이 사업자인지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면세사업자 요 용어들이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질문하는 용어로 잘 문제로 나오니까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업자에 대한 거 한번 쭉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어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지도 배워봐야겠죠? 사업자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과세사업자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들이에요. 실제로 세금은 누가 낸다?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고. 알죠? 요 말들이 너무 흔한 건데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겪는 일인데 이런 걸 배우지 않았었을 때는 몰랐지만 부가가치세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불이 들어왔네요.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돈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라고 했었죠. 그런 거를 우린 담세자라고 부른다고도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를 어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아니, 물론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되게 간단해요.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요지경이라서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원칙은 사업장이 있는 곳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업종별로 광업인 경우, 지금 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백이라는 곳에 그 광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은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강릉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태백에도 세무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 업무를 총괄해서 보는 강릉에도 세무서가 있겠죠. 어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 여기 써있다고? 한글 읽을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무 업무를 보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거기 신고납부하라고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또는 그 사업장이 떴다방처럼 돌아다닐 때 그럴 때는 어느 세무서에다가 하라고 명시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이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하세요.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제조업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는요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3군데를 거쳐야 된대요. 하나는 대전, 또 하나는 광주, 또 하나는 전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업장이 3곳인데 어디에다가 어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돼요? 이것도 또 모르잖아. 그랬더니 부가세법에서는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분이 좀 명확해졌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업이나 운수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라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운수업을 볼게요. 건설업부터 할게요. 건설업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건설업하는 그 회사가 그 건설을 한 군데서만 할까요? 여러 군데서 할까요? 그 여러 군데서 건설하는 거, 건축하는 것이 거기가 사업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 건설업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서 그 건물을 짓고 있긴 하겠지만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도 있겠죠. 그죠? 여기저기서 건물을 짓는다고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총괄 사무 업무 보는 것 거기에서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통적인 거 지금 이와 같은 간에 그 업무를 총괄해서 보는 장소가 있겠죠. 보편적으로는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운수업. 운수업은 그 버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라든지 우등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대 한 대가 다 억대가 넘는 그 금액들이란 말이죠. 거기서 승객들을 태우고 등하면 거기서 돈 받잖아요. 그 버스 한 대 한 대가 다 사업장이에요. 근데 그 운수업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버스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버스 한 대당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예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운수업을 하는 경우에 사무 업무 총괄하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이렇게 정해 놓은 거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여기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지금 그 자동 판매기라고 우리 흔히 부르잖아요. 이런 자동 판매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 판매기 한 대만 갖고 사업을 할까? 수십 대, 수백 대를 갖고 할까? 그러겠죠? 그러면 한 지역에만 갖다 놓을까?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갖다 놓을까? 그럼 어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괄하는 데가 있겠죠. 그 관할 세무서. 자,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인 경우에는 지금 제품 같은 거를, 상품 같은 것을 방판업이죠. 하면서 한 지역만 다닐까?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될까? 이 사람도 어디서? 마찬가지로 그 사무원들이, 판매원들이 모이는 곳 있죠.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납부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 임대업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있고 저기 뭐 부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도 있고 등등 한다고 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있죠.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거기에다가 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사업장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아야지 어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뭘 구분하는 거냐면 여기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사업장인지 아닌지. 사업장이라 그러면 그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거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매장은 사업장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O라고 돼 있죠. 저기 직매장은 O예요. 그죠? 하치장은요? X예요. 임시사업장은요? 이거는 지금 글씨 써져 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린 거잖아. 그러면 직매장은 어떤 직매장을 얘기해요? 여기 시내에 가면은 거기 각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매장들 있죠. 옷 직매장도 있을 것이고요. 스마트폰 직매장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직영점. 직영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하나가 다 사업장이에요. 거기서 물건 팔고 사지는 않죠. 팔고 그러죠.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하치장은요. 하치장이라는 뜻은 상품이나 제품을 적치 쌓아놨다가 빼냈다가 쌓아놨다가 빼냈다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사업장이란 뜻 아니라는 뜻. 사업장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치장은 사업장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등등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여기 종합경기장 있죠. 종합경기장 이제 5월달 됐으니까 행사들 많이 있죠. 그럼 여러 업체 나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장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정한 일부분을 빌려서 거기다가 상품이나 제품 널어놓고서 판매하겠죠. 근데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라고 분다 안 분다? 거기서 판매가 벌어지긴 하지만 임시잖아요. 임시분 보통 10일 이내거든요. 10일 이내 거기 빌려서 거기서 장사하고 등등 했다 할지라도 여기 본사에서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까운 여기 뭐랄까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장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팔았다 할지라도 걔는 어디에서 판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광주에서 판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판매됐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어디 세무서에다가 하라는 뜻이에요. 광주 세무서에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아까 읽은 것보단 좀 이해가 더 구체적이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되죠?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외를 갖다 봐드릴게요. 아까 그 부가가치세 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매장이 전국에 100개야. 그럼 100개의 그 직매장에서 각각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려면 정신머리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외를 준 게 이렇게 전국망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주 사업장을 정해서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전체적인 거 다 총괄 납부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 사업장 정한다는 말인지 알겠죠? 보통 제가 이거 예를 들어 드릴 때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갖고 예를 많이 들어 드려요. 전국에 이마트, 홈플러스 많이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는 다 사업장이에요. 근데 전국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각각 신고 납부하게 되면 정신머리 없으니까 이마트 본사에서 또는 홈플러스 본사에서 전국에 있는 매장 거 부가가치세 총괄해서 납부만 허용돼요. 그러면 돈 왔다 갔다 한 곳에서 하면 되니까 정신사납지 않겠죠. 근데 신고는요. 우선 여기 신고라는 용어하고 납부라는 용어 하나 구분을 해놓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은 지난번에 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 갖다가 신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는요.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금액 결정된 거 있죠? 그거 내는 걸 납부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외에서는 주사업장 총괄 신고 납부라 그랬어요? 납부만이라 그랬어요? 납부만 총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이마트 각각의 매장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서 제출은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납부도
그 주사업장에서 다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예외되는 제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마트 매장이 있겠죠.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지점장, 여기 지점에 사업자 등록증을 다 각각 여기 발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두 번째 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전국에 똑같이 사업장이 많은 건 같아요. 근데 이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만 발급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업자인데 전국에 매장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사업장마다 걸어놓은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그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줬기 때문에 전국 매장이 다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이 사업자한테 내줬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사업자가 있는, 보통 우리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되겠죠?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전국거 신고납부, 얘는 신고납부 다 할 수 있어요. 그 본사에서 주로 본사가 되겠죠? 회장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요 차이점을 아시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그러면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거 여기 표에다가 그려드렸죠. 네. 과세 기간 눈전 알았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의무자는 사업자들이다. 그 다음에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사업장 과세가 원칙이다. 사업장 구분들 예외된 거 써놨었죠. 근데 신고납부해야 되는 사업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어디다? 사업장 원칙이라고 되어 있었죠. 사업장 원칙인데 이렇게 그 사업장에 대해서 예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 단위과세제도가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거, 일단 서울 전국에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사업자 그 소재지 주소지에 있는 데만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 서울에서 그 소재지가 있으면 지방에서 걸어온 그는 다 서울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들어오는 그건 그거고. 다 가져간 거예요? 응. 그 세금을요? 응.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서울에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제가 아까 국세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거치든 간에 그건 다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왜 갑자기 우리 거 거기서 가져가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서울이 잘 사나 싶어서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전국에서 어디서 거치든 간에 저기 국세청에서 다 관리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일정한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배부해줘요. 억울하지 않죠? 지방세라면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 많이 유치하려고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럼 자기네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또 뭐에도 신경 많이 써요.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이 적겠죠. 그래서 인구를 갖다가 유입시키려고 이것저것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일정한 은퇴 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 귀농 귀촌해서
귀향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귀향, 귀촌, 귀농 해야 하네요. 거의 안 하죠.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은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돈, 경제적인 거 벌이가 수도권이나 서울만 못하니까 다른 지역들은 거기에 그냥 눌러붙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구들이 분산 효과가 없죠.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 건축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빈집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답니다. 지방에는. 자, 그런 얘기 해드렸고 이제는 사업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사업자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왜 여기 올라가 있지? 오절 자, 자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고 사업자 많이 배웠죠. 간이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 장사하겠다고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된대요. 뭐 이것도 별반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곳들은 물건 판매 시작한 날 있죠.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날이 있겠죠. 이때가 사업 개시일이에요. 근데 이 사업 개시일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한테 또 시험 문제 아주 낼 게 많아요.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 그랬었죠. 안 하면 사업자는요 물건을 사갖고 오면 그 매입세 낸 거 있죠. 그거 다 환급받죠. 그죠?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사면은 환급해줘요? 개인이 샀을 때는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미리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장사하지 말란 얘기야? 등록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왜냐면 장사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다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안 받아준다? 아니 받아줘요. 근데 가산세가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걸 어겼기 때문에. 그럼 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 전에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까 안 내줄까? 실제적으로는요 사업 개시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장을 하나 좀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매장 하나 운영하려면
인테리어비라든지 재고 사갖고 와서 만들 거 준비하고 사갖고 오는 것들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구들도 많이 사갖고 와야 되고 주방용품도 사갖고 와야 되고 뭐라도 사업하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것들 많단 말이에요. 거기 대부분 다 매입세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걸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세금계산서를 받던 그걸로 공제를 받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신청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입매출손표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처 다 등록해 놓고 했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사업자들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면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경기도에 와 있어요. 경기도에 와 있어서 거기 경기도 관할 세무서에 가서는 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발급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지금 우리나라 전산만 끝내줘야 어디 가서 다 받아줘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면 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돈 내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사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돈 되는 지식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발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정정, 재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더래요.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될까? 지난번에 우리 그 실무할 때 사업자 등록증 본 적 있었죠? 사업자 등록증에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업태, 종목 많이 써져 있었죠? 그 글자 써진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 날짜로.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재발급 사유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그 이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 사유가 얘가 또 시험 문제야.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자를 갖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될까, 폐업 신고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될까, 이게 문제래요. 여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사유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을 누구한텐가 넘겼다면 당연히 사업장에 사업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재발급 받아야겠죠. 신규로 받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속일 경우, 상속이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 사업장을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그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그 사업장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안에서 변경된 거 아무것도 없어.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대표자만 바뀌었죠. 상속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아들로 딸로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돼요. 오케이? 왜? 상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분 계시다는 뜻이에요?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집에? 어딘가 계시겠죠? 저쪽 위쪽에 계시겠죠? 즉 상속인 경우에는 그 상속을 한 대상이 지금 그 상속을 해준 그 당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대표자가 헷갈릴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뭐만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그냥 사업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증여일 경우는요. 증여일 경우에는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근데 아들이나 딸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증여일 경우에는 폐업 신고하고서는 그 사업 받은 아들이나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돼요. 정정 사유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다음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뭐 골라야 돼요? 증여를 골라야 돼요.
얘는 신규 발급받아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법인인 경우는 어때요? 법인은 법인 자체가 인격체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있잖아.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되겠어요? 정정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정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배우실 때 요 내용이 구분하기가 헷갈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누구 왜 3인 이렇게 하면 동업이죠. 그거 누구누구 왜 1인 이렇게 하면 동업이죠. 그러면 이름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선영씨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왜 1인 그랬는데 선영씨는 안 바뀌었어. 근데 그 왜 1인이 혜선씨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바뀌었죠. 그럼 그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돼요. 구성 내용이 바뀌었다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건물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임차를 하게 되겠죠. 그럼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임대차 계약서에 평면도도 들어가요. 빌리는 건물의 어떤 위치를 어떻게 해서 지금 사용하겠다고. 근데 그 계약서 내용 뭐라도 바뀌면 부가가 여기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 날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별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이 부가세법에서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항목들인지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답니다. 구분 잘 하세요.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교재를 이제 한번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이걸 보셔야 되는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1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다 별표 2개 해 놓으시고요. 이거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이라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써드렸던 거 있었죠? 그거 구분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과세기간의 예외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실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부가가치세 이 과세기간은 지금 과세기간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과세기간은 계속 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과세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지금 여기 일기 예정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일기 예정기간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2월 10일날 시작했어요. 2월 10일날 신규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신규 사업자, 법인인데 신규 사업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여기 3월 31일까지겠어요.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겠어요. 신규 사업을 이때 시작했으니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을 할지라도 들어와요. 양정씨였네. 어디 아팠어? 아니, 새벽기도 하고 삼촌이랑 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랬구나. 자격증 따게 되려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규 사업자일 것이고요. 만약에 2월 10일날 폐업을 했다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되겠죠. 얘 두 가지가 과세기간의 예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간이과세자 있었죠. 간이과세자도 간이과세기간 간이과세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그 달이 속하는 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그 다음 달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이것도 신고기간에 예외가 되겠죠. 과세기간에.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176페이지에 예외적인 경우의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인 경우, 폐업자인 경우,
간이사업자가 포기한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거 이따가 읽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에 납세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부가가치세 납세하는 그 과세 기간은 과세 기간이래네. 그 사업장 여기 관할 세무서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라고 했었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장을 업종별로 1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쭈루룩 나와 있죠. 읽어 보시면서 꼭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천천히 시간 있다가 독서를 해서 읽어 정독하시고 확인 예제 문제 3개 나와 있죠. 문제 풀지 말라 그랬어요. 독서하듯이 답 체크하고 천천히 읽어봐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과세 거래라고 나와 있죠. 자, 과세 거래는 과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까 부가가치세 부과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재화, 용역, 수입재화 3가지라 그랬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다음 시간에부터 또 해드릴 거랍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앞에 페이지 지금 178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저기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선생님, 네. 178번에 음. 1번이요. 네. 그 역진성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항목인데 역진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역진성 어떻게 간다고요? 거꾸로 간다. 거꾸로? 거꾸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라는 거는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번 사람이 세금 적게 내야 되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저기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 적게 버는 사람도 똑같이 10%씩 내잖아요. 그럼 정상이 아니죠. 이게 역진성이에요. 그래서 이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제도가 도입된 거고요. 그러면 면세제도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부가가치세 아예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역진성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을 갖고 있는 세제예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이거 거꾸로가 맞아요? 거꾸로가 맞아요? 거꾸로. 거꾸로? 만약에 네. 일반 사업자를 운영을 하다가 네.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간이 사업자는 4,800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 미만이어서 그게 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일반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 저기 청와대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뭐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네. 매출 기록 같은 거 해가지고서 지금 국세청에서도 알아요. 이 자료들을 보고서 저기 신청하게 되면 한번 검토해보고서 말해줘요. 간단하죠. 반대로 간이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받고 매출 등록 검토한 다음에 자동으로 통보해줘요.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뭐 등등해서 안내서가 와요. 근데 거꾸로는 안 와요. 그건 자기 본인이 시청해야 돼요. 좀 말 나온 김에 그 보편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은요, 내가 일반 사업자로 그 사업자를 신청할지, 그다음에 저기 간이 사업자를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등도에 지금 사업 결과가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받아주는데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게 되면 매입세 다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저기 간이 사업자로 신청하면 매입세 공제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거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신규로 할 때에는 일반 사업자로 하셔야 되고, 돈 별로 안 들어가게 여기 부동산 중개소 사무소 뭐만 갖다 놓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또는 기존의 매장을 인수받아서 하는 경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간이 사업자로 신청을 하는 게 세제상 더 유용하겠죠. 아시겠죠?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 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아 물어봐야 되는데.